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첫 장외 투쟁입니다. 내용상 태극기 집회와 비슷했다는 점에서 보수층이 결집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한국당이 역시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우경화의 길을 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에서 태극기까지 2019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가 될 내년 총선은 이제 1년 뒤. 정치권의 언어는 과격해지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패널들과 함께 민심의 향방 함께 가늠하는 토론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의 변호사 두 분과 시사평론가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님,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집회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았다는 평가와 한국당은 역시 우경화를 선택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집회 상황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였던 자유한국당 집회. 옷은 빨간색 한국당 유니폼을 입었지만 발언 내용과 분위기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집회와 흡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공격했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5.18과 세월호 관련 이딴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는 동시에 극우 보수층을 흡수하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극우화한다는 비판에도 한국당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이틀째 강력 비난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국당의 구시대적 색깔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4월 국회도 이미 절반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입법을 명분으로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모색한다는 구상이지만 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가시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2일인데 4월 임시국회도 이제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장외 집행 투쟁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민심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이 혹시 광화문에 지난 주말에 가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거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뭐 토요일 날 거기 가시지는 갈 시간은 없었죠? 저 그쪽에 방송이 있어서 잠깐 지나가면서 지나가서 보시긴 하셨군요. 네, 분위기는 봤습니다. 분위기는 대충, 보셨고. 김수민 평론가님은? 저는 주말에 쉬느라 안 하지 보셨고 않았습니다. 방송만 보셨고. 네네. 예. 저도 방송으로만 자료화면만. 봤습니다. 예, 뭐 광화문 거기까지 지금 가신 분들이 뭐 숫자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지나가 보셨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혹시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거 1시쯤에 12시쯤 가서 이제 1시쯤에 이제 이거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했다가 예. 다시 이제 이거 서울역으로 가서 대한애국당 집회 참여해서 행진을 광화문까지 해서 다 하셨네요. 끝까지 예.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몇 명이었어요? 왜 이 방송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다르고 경찰 발표가 다르고 자유한국당 발표가 다른데 실제로 직접 참석을 해보시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느낌으로. 예.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예. 일단 이제 254개 당협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당협에 200~300명을 동원령을 총 내렸는데 예. 뭐 최소한 이게 100여 명
이상은 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254개면 최하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자발적으로 참여한 침묵하던 시민들 예. 현 정권에 너무나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한성교 사무총장이 보고하기로는 가장 최근 들어 많았고 최하 3만 원 넘는다. 최하 이렇게 3만 원 보고했고 넘는다. 저도 이게 충분히 3만 원 넘는다 봅니다. 근데 경찰 발표를 보면 뭐 몇천 명 단위로 나오대요. 김재희 변호사님 경찰 네. 발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이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광화문 역이 있는 예. 그 블럭까지 인원이 넘어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블럭 지나서 사거리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경찰이 그 부분까지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를 만약에 가득 메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대략 한 1만 명 만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그래서 약간 경찰 추산보다는 조금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예.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숫자보다는 좀 많이 적은 그 정도 인원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방송 화면처럼 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방송 화면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을 이렇게 확 클로즈업해서 찍으면은 엄청 많아 보이고 듬성듬성한 데를 멀리서 찍으면은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모인 게 몇 명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럴 네. 때는 안 가본 사람이 더 정답 나올 수 있어요. 경찰 발표는 정확하게 5천 명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천 명은 너무 작게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방송 화면만 봐도. 네, 그거보다는 좀 많아 보이긴 해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광화문이라든가 이 일대에서 5천 명짜리 집회도 해봤고 5만 명짜리 집회도 나가봤고 50만 많이, 명도 그렇죠. 나가봤거든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대충 예. 감을 잡아보니까 이제 경찰 발표랑 이제 자유한국당 측 주장이랑 그 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5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계에서 11월쯤에 노동자 대회 이런 걸 한 맞아요. 번쯤 하거든요. 예. 그때 인원 동원이 되게 많이 되지 않으면 그 정도 나오는데 그때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인원이.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언론에서는 보통 저희가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반정부 시위가 아주 극한에 달했을 때 월드컵 4강 진출해서 붉은 악마들이 난리가 났을 때 남대문에서부터 시청각 광장까지를 가득 메우면 그게 보통 한 1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쓰기는 하는데 자 이만큼 지금 5만 명 모였다, 2만 명 모였다, 5천 명 모였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적 논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명 모였다기보다 내용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주말 동안에 황교안 대표 입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 이 내용 여기 직접적으로 좀 핵심부터 좀 들어가 보죠. 서정욱 변호사님.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수석 대변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 집회에 나와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계산된 발언이죠. 아주 이게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고 아예 처음부터 저 얘기는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미리 원고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이게 발언이 훨씬 세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국 언론에서 그런 데 용어를 쓰니까 그런 수석 대변인 소리 좀 듣지 않게 해달라. 맞아요. 이런 데 취지였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 대표는 아예 처음부터 수석 대변인 역할하지 마라. 예. 이렇게 강경 발언을 냈고요. 어제 그 표면적인 집회 이유는요. 표면적 이유는 이제 이거 헌재 이미선 재판관을 이제 이거 외국 나가서 강제로 예, 임명했잖아요. 임명 강행한 거.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87년부터 그동안 이게 30여 차례 청문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임명을 강행한 적이 없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9명 중에 4명이 이제 청문 보고서 없이 그대로 그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네. 이게 표면적 이유고 직접적인 도화선이에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경제 참사나 외교 안보 참사 모든 게 누적된 거, 예. 현 정권의 어떤 독단과 독선, 저는 이제 독재 이걸 삼독이라 봅니다. 독단, 예. 독선, 독재. 여기 대해서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폭발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런 장외 집회를 열은 거죠. 거칠어진 말은 하나 좀 정리 좀 해서 보여드리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 김재희 변호사님 네. 보면은 정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태흠 친박계 의원 저런 발언들도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독재, 독단, 독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막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그런 쪽으로 따라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뭐 다들 점점 갈수록 굉장히 발언이 우경화되어 가는데 또 저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명분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장애 집회를 한다?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선 출정식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대표되고 나서 한번 저렇게 광화문에서 크게 이벤트를 열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문재인 반대를 외치면서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거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변호사님의 이 집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각자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정말 우리 토론에서만큼 막말은 빼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충실히 다 전해드리도록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자유한국당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장애투쟁 집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이 분석과 따지고 보면 황교안 대선 출정식이지 이게 무슨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김지혜 변호사님의 온도차가 완전히 다른 평가 들으셨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기본적으로 이 집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초반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자유한국당은 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추세는 맞죠. 네, 근데 그 추세에 좀 발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집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네.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정리 좀 할게요.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론 그리고 예.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에 종합한 정도의 성격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외연을 넓히기 위한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장애 집회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큰 집회였었다. 네, 그리고 뭐 날씨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풀렸고, 예, 네, 그리고 예.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아직 다시 오를 기미는 없어 보이고, 예, 네, 예. 그런 타이밍을 노린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 집회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지지도가 회복되고 있는 타이밍을 맞춰서 예. 집회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워딩 중에서 최근 워딩 네. 중에서 북한과 적폐 청산만 하는 북적 정권 북적 예, 이런 조어를 예. 만들어냈는데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이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적폐 청산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그 두 가지만 신경 쓰고 경제라든가 이런 건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나 실망이 없진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예,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노렸다면 자유한국당이 외연 확장을 할 그런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좌파 독재라든지 예. 이런 어떤 과잉된 언어를 선보임으로써 또다시 그냥 원래 지지층 혹은 대한애국당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또 한 번 줬거든요. 예, 아주 정교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그 핵심은 두 가지네요. 김정은 대변인, 좌파 독재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말고 그 갈 곳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어냐? 요거 한번 좀 서정욱 변호사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다. 뭐 애국당이라든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냐라고 하는 이 발언을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다닐 수 있을까요? 현재 그 보수 대통합 방법과 관련해서 예. 중도로 이제 이거 외연 확장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한애국당처럼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보수로 네.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해묵은 집토끼, 산토끼 논쟁인데요. 예,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 이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네. 산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아하, 이 일단 말이 내 일단 주머니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지지, 보수층을 결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로 확장이 돼요. 언제 중도가 우리한테 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산에 있는 새 두 마리 잡으려고
자기 손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대한애국당이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일단 보수층을 확실하게 집토끼부터 결집한 다음에 네. 뭔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위해 핵심하면 중도에게 저절로 오는 거지. 예. 예를 들어 중도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데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에게 자유한국당에 영입해봤자 오히려 덕보다 실이 큰 소탐 대실이에요. 따라서 이제 저는 뭐 굳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개나 이런 이제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자를 결집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집회에 담긴 전략은 일단은 보수층을 잡는데 중도가 아니라 일단 태극기 부대부터 끌어안자 이런 선후 관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확실하게 끌어안았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대한애국당은 상당히 갈등은 있지만 예. 그러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문재인 좌파 독재적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대한애국당하고 예. 자유한국당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큰 목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태극기 부대를 일단 끌어안고자 했었던 집토끼 우선론이 좀 작용했다. 김재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계산기를 정확히 두들겨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쪽 저쪽 비교 플러스입니까? 형량을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네네. 입장에서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경화돼가지고 과연 그런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예. 일단은 바른미래당 쪽 무슨 의원들보다도 이런 그 태극기 집회를 통한 어떤 대중정치 이쪽에 좀 더 비중을 실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통적인 보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런 태극기 집회를 정통적인 보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인 것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극우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도층의 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저 집회를 보고 나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그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은 중도라고 생각하는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움직임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말씀이시지만, 뒤집어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집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열고 계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전통적 보수층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표방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 또 밖에서 보는 것의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은 그 태극기를 든 그분들의 일단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보수의 가치가 법률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에 만약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저런 석방 요구를 과연 정통적인 보수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저희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김재희 변호사님하고의 이 보수에 대한 발언 정의가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수에 대한 생각합니다. 정의가 네. 많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는데, 이 화면을 잘 보시면요, 법치가 사망했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법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김재희 변호사님은 말씀하시지만, 저기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죠. 같은 법치인데 정반대의 법치네요. 네, 법치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른. 그러게요. 근데 저는요,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이 태극기를 든 세력에게 어필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지금 처음부터 이 집회 장소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무슨 말씀이신지. 함께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애국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그 집회 참석 인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동선을 예. 조금 잘 고려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4.3 보궐선거 때 이런 그 창원 성산 유세 현장에서 종종 이 태극기를 든 세력과 자유한국당 쪽이 충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번 집회에서도 행진을 할 때는 애국당 지도부 안 갔죠.
그다음에 애국당 지도부처럼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과적으로는 양 세력이 모두 같이 섞여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분란을 조장할 그런 가능성도 매우 큰 거죠. 우리가 태극기와 함께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갈등을 좀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무리한 그런 집회 경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이제 분석에 앞서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광화문이고 서울역이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에 가장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잠깐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성격과 주최 측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죠.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하고 서울역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하고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현재 그 태극기 집회는요. 예. 크게 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 보면 돼요. 아, 네.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많은 게 서울역에서 하는 대한애국당하고 예.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있잖아요. 예. 연합을 하는 게 서울역에서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팬카페 정광용 회장이나 예. 또 이제 하던 게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서경석 목사나 또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일파만파 한 크게 태극기도 4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좋아요. 근데 크게 3개는 보면은 기존에 광화문에서 이미 하고 있고. 예. 대한애국당이 서울역에서 하는데 그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하던 태극기 그 모임하고 세력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좀 혼재돼 버린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저희 그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참 그게 궁금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죠. 서울역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하고는 왜 섞이질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 일단 이게 대선에서 과연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이제 조원진 후보를 지지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태극기 부대는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데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정광용 회장이나 기존에 이제 이거 주도하던 팬카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대한애국당과 갈등이 많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여러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제 그 주말에 열렸던 같은 태극기 집회라도 이 결이 다른 여러 이 단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꼭 결집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김지혜 변호사님 분석이 좀 있고 원래 성격이 좀 달랐다라는 서 변호사님 얘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수층 결집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난 글쎄요, 주말을 통해서. 그걸 굳이 달성해야 되는지 잘 제가 알 수 없는 게 예. 방금도 이제 태극기 부대가 어떤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지 나왔지만은 계속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한국당 쪽으로 구심력이 생겨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로 정권 또 교체가 됐고 예. 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굳이 태극기 부대를 그렇게 얼싸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쪽으로 집중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네. 과정에서 이미 태극기 부대는 분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사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태극기 부대라든가 친박층의 지지를 꽤 얻었었고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도 김진태 후보를 18% 정도 선으로 누르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내 기반이 안정적이니까 좀 외연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차명진, 정진석 전현직 의원 왜 징계하느냐.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마당에 좀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마당에 나간 사이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올까 봐. 아하. 예, 그래서 안방을 못 나가고 있는 예, 그런 상태에 예.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 집회에서의 뭐 지진층 결집 효과라든지 거꾸로 외연 확장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양쪽 다 별로 기대할 수 없지 않았는가. 뭐 그런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마당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앉아서 집토끼들을 단속하려고 했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중 집회인데 사실은 예. 대중을 향한 그런 선동이나 표현이었다기보다는 결국에 다시 당 내를 향한 당내 네, 일종의 지지층 전당대회였다라고 예. 봅니다. 아주 박한 평가가 나오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평가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당내적으로도 이제 총동원한 것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이게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게 이야기했지만 현 정권이 네. 헌법재판관에게 그 단독으로 4명을 강제
임용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전에 미리 여러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중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집회는 당내 결속 더하기, 예. 그다음에 그 어떤 일반 국민에 대한 외연 확장, 충분히 그 소개의 성과는 100% 이상 달성했다. 있었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른바 국민들에게 접근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문제, 두 번째, 인사 문제. 경제 문제 가보죠. 메시지가 심플합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리고 있다. 자, 매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동의가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여기에 담긴 여야의 입장 한번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죠.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뭔 소리예요? 서 변호사님부터 먼저 드릴게요.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 정권을 이제 그 외교 안보하고 경제로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요. 네. 경제는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는 있죠. 네. 당근 주도 평화입니다. 항상 이 외교 안보에서는 당근하고 채찍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풀자, 퍼주자. 이게 당근 주도 평화. 그다음에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인데, 네.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이 뭐 족보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비유컨대 항상 그 말이 앞에서 마차를 끌어야 되죠. 예. 근데 거꾸로 되면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 원래 놓은 거는 ILO에서 국제 노동기구 있잖아요. 네. 임금 주도 성장.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성장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따라서 이 임금이란 말 대신에 소득 주도 성장인데,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올려주고 소득만 많이 주면 경제가 저절로 성장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이게 마법, 완전히 뭐 마법이죠, 마법. 어떻게 월급 많이 주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성장이? 그건 이게 말이 안 되고, 항상 이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투자, 혁신 이런 게 먼저 돼야만 저절로 이게 성장해서 소득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은 바로 이게 베네수엘라 행위라는 게, 베네수엘라도 이게 옛날 차베스 시절에 나름대로 이게 잘 나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게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남미의 석유가 나는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미래 자산을 땡겨서 미리 국민한테 퍼주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큰 방에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이번 집회에서 좀 먹혔다고 보시는가요? 그렇죠. 그건 이게 그래요? 국민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정리하자. 예. 저는 제가 그 맞다 틀리다를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희 변호사님한테 바로 순서를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차베스 자꾸 이야기하는 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경제랑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거를 지금 일면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유가 폭락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원인인데, 이제 그거를 단지 그냥 이 복지 정책을 좀 비슷하게 가져간다,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만으로 바로 한국과 베네수엘라를 막바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좀 베네수엘라 행 열차를 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냥 갈등을 극화시켜서 예. 결과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한 것은 사실관계로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을 한 거는 요인이 다른 데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때문에 망한 것처럼 연결시키는 것은 경광부회다.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거기는 석유가 나는 나라라서 예. 이런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나라예요. 그거와 우리나라를 한꺼번에 이제 바로 이제 일렬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이게 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그리고 또 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그런 용어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OECD라든지 서방 경제 체제에서 봤을 때 원유가 펑펑 쏟아져서 못 살기가 참 어려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폭망을 한 데 있어서는 내부 정치에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큰 요인이었다라는 데는 어떤 세계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과 과연 일렬로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 뭐 올리는 거야 OECD 다른 나라 국가들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네. 그것이 정말로 뭔가 시기적으로 안 좋은 때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경제 자체 전체를 뒤흔들어서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행특급 열차를 타서 폭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한 집회 발언에 대한 이 정치 패널들의 의견들 여쭙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한테도 좀 네.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경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 철학 기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현재 민심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민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경제가 지금 나쁘고 그리고 현 정부에게 조금 실망했다 이런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실망스럽다라는 민심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방향이 틀렸다고 보는 국민도 계실 테고 뭐 아, 혹은 방향을 제시해놓고 그 방향대로 안 갔다. 예. 그 거꾸로 이제 그렇게 진보적인 정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도 도 계시는 있고. 거고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정치 세력의 역할일 텐데 네. 베네수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또 판을 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0년이 넘었고요. 그중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12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큰 기간 뭐 소위 산업화 세력이 통치를 네.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석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의존하다가 경제 네. 혁신을 등한시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교육에 투자하고 나름대로 맞아요. 인간에 투자한 예, 게 예. 그래도 중남미 국가들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안고 있는 굉장히 낮은 그런 경제 수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 종합하면은 이게 경부선 열차를 타고 특급 열차를 타면 부산으로 빨리 가는 거지 평양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산업화 세력 스스로 했던 거에 비춰봐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일종의 협박처럼 비춰질 수 있고 예. 극단적인 용어 사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하. 어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이 있는데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힘들다. 이 정부 왜 이러냐라고 생각했던 국민조차도 네. 야 베네수엘라는 아니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예. 네. 저는 이게 팩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예. 좀 이게 반박하면 소득주도 성장 이제 뭐 별 문제 없다는 것처럼 하지만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밝히는 게 통계가 있어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을 비교했어요. 네, 네.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게 30%가 높아요. 네. 일본이 오히려 30% 높아요. 국민소득이.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대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에 500인 이상 임금을 받더니 우리나라가 근데 535만 원 한 달에. 네. 일본이 346만 원. 예. 우리나라가 근데 55%더 높습니다. 이미 일본보다 55%의 대기업은 더 높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이게 임금 인상 다 이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 경쟁력이 이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임금이 높은데 노조가 강하고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새로 투자를 한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기업이 네. 전부 이게 나가지. 현대차든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예. 전부 이게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냐? 이걸 통계학적으로 제가 반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베네수엘라가 이제 어려워진 게 뭐 석유값하고 미국 제재 이야기하지만 네. 그럼 이게 석유값이 국제적으로 이게 떨어지면 그럼 이게 중동의 산유국들은 왜 건재합니까? 그럼 이게 석유값이 떨어졌다면 중동 석유값도 따라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중동하고 이게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이게 인플레가 몇천 프로고 이게 경제입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가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포퓰리즘을 통해서 퍼주는 이런 거 이게 큰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똑같다는 게 아니고. 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여권의 반박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의견과
우리라고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대로 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평가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와 비교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뭐 위험한 발상입니다라는 의견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닌데 베네수엘라랑 단순 비교해서 그런다는 거는 토론하지 말자라고 한자라는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네요. 예,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하는 오늘 토론 자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민심의 향방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사 문제. 인사. 임명 강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냥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도 개무시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도 좀 해보죠. 자, 김재희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국회 청문회가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평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독 이 정부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15인 정도가 국회 동의 없이 그대로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통을 표방하는 정부로서 국회의 어떤 그런 조언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재고의 여지조차 하지 않는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행태인 것은 맞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장애 집회까지 나가서 문재인 아웃을 외칠 만큼의 그런 뭐 엄청나게 중대한 그런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이 어차피 이제 그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그런 인사권이었고, 근데 그거를 행사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다투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행태가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헌법재판관으로서 별로 아닌가라는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주 그냥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빌미가 되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그래서 어떤 국회 경색과 그다음에 또 그 장외 집회를 통한 어떤 선동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조금만 몇 개 좀 더 같이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헌법재판관 9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헌법재판관들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법조인들이랑 아는 얘기지. 그렇죠? 9명들의 이름과 얼굴을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선 재판관은 온 국민이 다 기억들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주식 거래가 논쟁이 됐던 이미선 후보의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의견이. 김지혜 변호사님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론조사가 바뀌는 그거하고 똑같네요.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질문을 해봤더니 54%가 부적격으로 대답을 했던 국민 여론조사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반반으로. 44, 43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대답이시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예. 그러니까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 못할 건 아니다 이런 대답이시군요. 예.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통령 인사권 어지간하면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정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때는 일단 검증을 하고 그냥 그대로 임명하기만은 안 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미선 재판관이 뭐 사형제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했던 이런 거 굉장히 큰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의 네, 소신을 네. 밝히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막판에야 불거졌지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옹호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어허. 예,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청문회 때 전혀 체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거 검토할 짚을 새가 없었죠. 네, 이유는 싸우라고. 있었어야 예. 되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거나 또 이해 충돌했다거나 이런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행을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강행을 이유로 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간 자유한국당의 이 전략적 선택은 국민들한테 중도 확장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될 거다라고 보고요. 보시는군요. 오히려 좀 의아한 거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두고 예. 그렇게까지 거리에 나갔어야 했는지 아하. 타이밍을 보려면 좀 다른 걸 잡아가지고 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오히려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부적격에 더 가까운 상황에서 이걸 임명을 강행하면 이것은 그냥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부담이 될 수 부담일 있는 그런 텐데.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오히려 이거를 이제 빌미로 삼아서 자유한국당이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 부대와 함께 집회를 함으로써 이게 좀 약간 판도가 바뀐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 대목에서 국민들이 시청자들의 대체적인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임명 이후에도 잘했다라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명 강행한 거를 빌미로 잡아서 자유한국당이 길거리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안 될 거다에 대해서 정말 갈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자유한국당은 이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이거 그쪽에 당연히 강력 비판해야 되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야당을 예. 민심을 그럼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장외 저렇게 나가야 되고 꼭 제가 근데 근데 이거 그런데 그 광화문으로 가야 됩니까? 국회 안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나요? 국회에서 이게 완전히 무시하죠. 대통령이 외국 가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전자결제로 어떻게 국회에서 합니까? 네, 자 네. 그러면 저는요 예. 이분이 이거 이미선 후보 임용한 게 네. 내세운 게 다양성의 논리죠. 다양성. 근데 이발소 딸이 40대 여성이니까 다양성인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은 이념적인 다양성이에요. 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보수, 중도, 진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 셋, 중도 셋, 뭐 진보 셋 이게 이념적 다양성이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9명 중에 한 서클. 저는 이제 군대 옛날에 하나에 기억나죠. 그렇죠. 부적절하죠. 예. 판사도 이게 저는 이런 사적인 모임 서클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봐요. 우리법 연구에 우리법이 어디 있어요? 전부 이게 민법, 헌법 다 우리법이지. 북한법원에서도 이게 우리법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현재 4명이에요. 유남석 소장부터 그다음에 김기영 민주당이 지명한 이번에 이미선, 문영배까지 우리법인 4명. 그다음에 그 민변 회장했던 이석태 유명하잖아요. 이분. 또 이게 김명수가 지명한 이현애 재판관. 벌써 이게 확실한 진보 쪽에 6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헌재에게 6명이 모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걸 6명이 결정해요. 이번에 낙태부터 진보적 결정이 많이 나오죠. 군 동성애나 좀 있으면 이게 국가보안법도 위헌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를 너무 이게 진보의 치우쳐가 편향된 거 이념적으로 이게 가장 문제고요. 현재 대법원도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9명 중에 5명이 진보 성향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우리법 연구회라는 어떤 특정 서클에 진보 성향이 과반 이상 거의 민변까지 하면 6명을 차지하는 이게 과연 우리 헌재가 제대로 된 구성이냐.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진보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주식보다 이게 더 문제예요. 네네. 지금 저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헌재와 이런 이 코드 헌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균형을 위해서라도 김재희 변호사님한테도 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 헌법 재판관들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적은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그 서클이라고 하죠. 그 진영에 너무 많이 배출되면 사실 안 되는 게 맞죠. 되도록이면 좀 다양성 있게, 그러니까 좀 골고루 포함되는 것이 국정원 쪽으로 맞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보라서 뭐 앞으로 뭐 헌재에서 중요한 판결, 예를 들면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대통령 탄핵 문제 이런 거를 할 때 이분들이 어떤 치우쳐서
정권의 편을 드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조금 편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 관련해서요. 헌재는 인권 관련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법기관이나 모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마지막 제재 장치인데 인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진보적이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헌재를 자꾸 정치 기관화 시키다 보면 정말 헌재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인권 보호의 그런 기능이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직설적으로 구체적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헌재가 이렇게 구성원이 바뀌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 폐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낙태만 해도 예. 지금 이제 보수 카톨릭이나 종교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네.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군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예. 다 이게 우리 보수청에서는 극렬 반대하는 거예요. 예. 군대 동성애. 어떻게 군인이 동성애를 합니까? 네. 또는 이제 이거 사형제도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많죠. 뭐 국가보안법에 말할 것도 없고 예. 국가보안법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하려다가 이게 못한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에. 예. 근데 이런 결정이 줄줄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념적으로 이게 6분 이상이 진보 쪽으로 가 있으면 본인의 평소 소신이 그런 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정권의 압력을 떠나서 평소에 내가 사형제 폐지가 내 소신이다. 이분이 6분이 모이면 폐지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우리 옛날에 3인 성호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6인 성호예요. 6명만 이게 합치면 모든 법률도 위헌으로 만들 수 있고 대통령까지 이게 탈행할 수 있는 아주 이게 6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복잡한 법률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거보다는 낙태죄 폐지됐고 그다음에는 국가보안법이고 그다음에 사형제일까 이렇게 이제 흐름은 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세상의 이게 시대의 진보의 진화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됐는데 말이죠.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념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진보라고 다 같은 진보가 아니고 보수라고 다 같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진보로 분류가 됐지만 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해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쪽에 찬성하셨죠. 섰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형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판사가 많아지기 전에도 한 1, 2년 전에도 그대로 판결을 하면은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았었어요. 네. 중도나 보수 성향 판사들도 사형제는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만 봐도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과반이었던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걸로 나섰습니다. 맞아요. 예, 미처 기억납니다. 그것을 기억납니다. 통과시키지 못했을 뿐이고 법안 통과는 안 됐지만 심지어는 이인재 의원도 당시에 이제 대표 발의했던 유인태 의원 찾아가서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예, 얘기할 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사형제 폐지 같은 경우는 진보 재판관이 6명이라서 뭐 위헌이 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위헌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제가 내친 김에 좀 예언을 드리면은 네. 뭐 사형제 폐지는 저는 위헌이나 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군 동성애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병역 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문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뭐 헌법 불합치나 위헌 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은 저는 위헌 안 날 것 같아요. 예. 이게 국민 여론이랑 같이 가는 게 예,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미군들의 군 동성애 문제는 뭐 항상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적인 이슈니까 그렇다 하지만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가장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어서 요거 전망만 좀 해보죠. 헌재가 이렇게 바뀌면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보수층의 단언적인 예측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저는 이제 이거 국가보안법은요. 예.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절대 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서는 안 되는데 이미 상당히 국가보안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게 실제 거의 이제 무용지물로 가고 있는 왜 요건이 너무 엄격해지면서 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하는데 환영합니다. 뭐 이게 그래서 백두칭송위원회 예. 이런 것도 이게 국가보안법 처벌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아주. 근데 실제로 저는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요건이 너무 이게 강화돼서 이미 제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국가법을 제일 먼저 없애려 했거든요. 물론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은 아직 여론이 있으니까 안 될 거로 보이지만 저는 이게 그
충분히 지금 현재 구성이라면 국가보안법 등이 폐지할 우려가 있다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전체적인 흐름상 국가보안법은 안 될 거 김수민 평론가는 예측하셨고 김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폐지될 거라고 보고요. 폐지될 네, 그리고 거라고 폐지되어야 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시도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보안법은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60년, 70년대에 그 북한에 이제 뒤지고 그럴 때 이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법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네. 형법상으로도 이적행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찬양, 고무 이렇게 가벼운 행위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무조건 뭐 북한 관련해서 약간 좀 찬양하거나 좀 친한 행태를 보이면은 무조건 처벌하는 법률은 좀 굉장히 잘못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 경제력과 예. 경제력 우위에 있는 그 상황과 그다음에 또 그 언론에 있어서의 그 시장 요소,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런 일부 소수 의견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이고 그런 우리 사회의 건전성에 우리 믿음을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보안법은 이제 위헌 판결 문제가 곧 조만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좀 여쭤봤습니다. 저도 하나만 수정을 하면은 네. 찬양 고무죄는 위헌 판결 나을 것 같아요. 찬양 고무죄, 네. 예. 찬양 고무죄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 위원장 만세 근데 부르고 그게 환영한다 사문화됐다고 보기 하는데요, 어려운 게 뭐.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것이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전혀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이 아닌데도 이 죄로 걸려들어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예. 싹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권을 예. 옹호했던 진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는 뭐 택시 타고 가다가 술 주정 한번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처벌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논쟁의 중심으로 가서 파고 들어가면은 맨 밑에 결국은 딱 한 명이 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거 풀어주자 말자. 요 얘기 마지막으로 요 주제로 한번 좀 해보죠. 꾀병 부릴 사람 아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프다고 그러고 있고요. 형집행정지 실질적으로 신청했죠. 예.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서울 예. 결정하겠지만 중앙지검장이 그러나 이제 직접 박찬호 가는 거 지금 아니죠? 2차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의사라든지 이제 내 외부위원으로 예. 아마 이제 조만간 1, 2주 안에 결정될 걸로 이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요. 예. 사불가론 4가지 이유로 이미 예를 들어 이제 얘기했죠. 신청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왜 변호사가 하느냐. 네. 또는 이제 재판도 곤란하다. 또는 이제 국민 정서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사유가 안 된다 해당이. 네. 뭐 이런 식의 사불가론을 내세웠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4가지 이유. 이걸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형집행정지가 왜 해소는 해주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도를 다 보셨어요. 그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래요. 첫째는요. 예. 첫째는 이게 재판이 3개로 분리되면서 양형이 아주 불리해졌어요. 보통 이 MB라든지 양성태 대법원장도 이게 재판 한 번 하죠. 네. 근데 박 대통령도 3개 재판이 있잖아요. 특활비하고 네, 공천개입하고 대법원. 네. 이게 법원에서 병합이 됐으면 이미 풀려났을 뿐이에요. 근데 공천개입이 따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고를 안 해서 이게 분리돼 가지고 그렇죠. 2년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3개로 분리돼서 2년, 6년, 25년 하다 보니까 33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판 절차가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런 형평성도 좀 따져봐야 돼요. 정치적으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내란이라든지 군형법의 반란이라든지 실제 뇌물을 몇천억을 직접 받았죠. 근데 예를 들어 17년 받았어요. 그다음에 2년 2개월 살다가 노태우 대통령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게 전직과 형평성도 있고요. 예, 세 그다음에 번째는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왜냐하면 이게 그 유영아 변호사가 뭐라 했습니까? 칼로 이게 베는 듯한 고통, 불로 이게 되는 듯한 고통이 있다. 저림 때문에 이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한다. 박 대통령이 이게 꾀병 부릴 분입니까 스타일상? 저는 이게 정말 건강이 안 좋고 지금 병원에 침대가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병원 침대가. 네. 이게 세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도주리하고 재판에 곤란하다 했는데 전혀 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일이 없잖아요. 재판 보이콧하고 있으니. 따라서 이게 병원에 치료라도 하게 저렇게 집행정지 해주고 재판에 아무 곤란이 없다. 이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치료라도 이게 받게 해줘야죠.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 꾀병 부릴 사람 아니다. 자, 김재 변호사님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동의하십니까? 교도소에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약간 위독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않으면은 그 형 집행 정지가 실무상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예. 그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이 형평성에 그렇죠.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런 형 집행정지 우리가 뭐 재벌가 이런 데서 많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로 네. 인해서 국민 여론 어떻게 악화되는지 봐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게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들어갔는데 대통령에게 그 형 집행정지를 적용한다? 굉장히 좀 국민 여론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상고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됐잖아요. 그럼 본인이 네.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그 뭐 상고심 하지 않은 거는 본인의 책임이고요. 게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5.18 때문에 이 사회가 분열이 되고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과와 반성 이 부분이 없어요. 이 사과와 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해의 절차를 거쳐서 뭐 사면이 이루어지든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전혀 없이 무조건 뭐 아프고 좀 고령의 몸에 오래 갇혀 있고 여성이니까 빼주자 이거 굉장히 사회 통합을 저지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재희 변호사님 말씀 중에 딴 거를 다 빼고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것이 생각합니다. 뭐 딴 건 다 떠나서 그게 못 풀어주는 가장 큰 이유다. 네. 예,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네. 근데 이거는 형 집행정지 몸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 이 예. 사면 같으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사면권이 사면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근데 형 집행정지는 의사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유영아 변호인이 신청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거 뭐 어차피 안 될 거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정치적인 거 아닌가라고. 근데 뭐 볼 신청이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신청을 누가 했느냐는 뭐 이렇게 뭐 네네.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고 검찰이 이번 주에 가서 본다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까, 검사가? 검사와 의사가? 의사가 뭐 갈 수 있겠지만요. 예.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신청은 유영아 변호사가 했지 예. 이게 박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 정황상 박 대통령은 이제 내가 아프니까 좀 풀어달라고 뭐 검찰이나 아니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신청하고 이럴 스타일의 분이 아니에요. 예.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이게 아무도 접견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고. 현 정권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예. 언젠가는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분한테 이게 무슨 사과를 기대합니까? 저는 그게 안 맞고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너무 면회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변호인의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 유영아 변호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유영아 변호사가 그 보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죠. 해서 예, 신청 안 예. 했다고 하는데 형 집행정지 신청은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법률 비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형 집행정지라는 거를 변호인이 신청을 할 때 본인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이거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사인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건 재판 절차가 아니고 정당 위임보다는 어차피 이의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도 그럼 이게 할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MB 같은 따라서 경우에 이게 보석 신청은 본인이 그러니까 재판 행위고 예, 보석 같은 예. 게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위임이 필요하지만 예.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동생 박근영 씨도 박근혜 할 대통령 수는 아프니까 그냥 있다. 한번 검토해달라 의사 보고 가봐달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형 집행정지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을 가능할까요? 그런 이제 의사하고 검사 갔을 때 과연 면담에 응할지 아니면 이게 그것까지 거부할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냥 정말 상식선에서 봤을 때 검사와 의사가 가서 보고 이러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계실 것 네,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아픈지 잘 모르겠고 이제 불에 댄 듯한 이런 주관적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죄수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방 쪽으로 정치적으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우측에 가 있는 그 지지 세력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더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 당연히 불가능하지는 않죠. 이론상은 존재하는 제도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 그 윤석열 지검장이 그래서 인가해서 결과적으로 형 집행이 정지될 것이냐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는 피차 서로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면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석방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박근혜를 아직도 이용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어떤 공격의 요소로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결론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데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뭐 해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를 떠나서 이 석방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여쭤보면 서 변호사님도 가능성이 저도 이게 석방해줄 가능성 거의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게 현 예.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청와대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걸로 보이지만 예. 좀 전에 이거 사회 통합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 잘못했다 이렇게 진실 반성할 성격이나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박 대통령 원칙대로 하면 33년 살리되는데 그게 우리 사회 통합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지금도 이 사회 분열이 왜 좌파 우파 이게 보수 진보 분열이 있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네. 통합 차원에서 빨리 풀어주는 게 저는 이게 오히려 통합에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서 변호사님의 이런 주장과 함께 이번 주에 검찰과 의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형집행정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제 결정이 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의 움직임 세 분과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총선과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상황 또 정리돼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김지혜 변호사님, 김수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전에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세였습니다. 고인이 남긴 회고록의 한 대목이 제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갑자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내가 김대중 아들이냐? 난 이미 빨갱이의 아들이 돼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질문 없이 두들겨 맞고 까무러치기를 반복했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지만 죽여달라고 여기선 송장으로 나가는 것이 호강이다며 또 때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으로 올라가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머리부터 몸을 내던졌다. 그때 나는 목을 다쳤다. 고인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얻은 파키스지 병으로 지난 15년을 고생했습니다. 김홍일은 DJ의 아들이기 이전에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그가 고생스러운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장례는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는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인은 내일 23일 오전 6시 치러지고 장지는 광주 5.18 국립묘지입니다. 모친 이희호 여사의 병세도 위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사가 충격을 받을까 봐 가족은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이슈 따라잡기로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일 전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홍일 전 의원 별세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예, 어제 속보로 예, 이렇게 예, 떴죠. 글쎄 이제 그 DJ 그러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연결식에서 저분이 누구지? 그 모자를 쓰고 굉장히 꽉 마른 체구의 네네. 사람이 그 등장했을 때 김홍일 장남 김홍일 전 예, 의원이라고 해서 예.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병세가 워낙 위중했던 것 같은. 위중했었죠. 예, 예. 근 10년 이상은 거의 거동을 못했다고 하니까요. 저게 당시 그 연결식 장인데 좀 많이 놀랬죠. 좀 퉁퉁한 그 외모, 그죠? 예, 그랬었어요. 그 외모, 예. 아버지를 많이 닮은 외모를 기억했던 사람들로서는 좀 놀라웠던 모습이었는데 또 이희호 여사도 최근에 그 간암 증세가 있어서 썩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저 충격을 받을까봐 아마 맏아들의
부고는 그렇죠.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유, 이분이었었어요. 김홍일 전 의원의 예. 생전의 모습 보이신 젊었을 때는 의정 활동하실 때는 저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외모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꼭 이렇게 쏙 닮았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병세가 악화되신 뒤로는 몰라보게 저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앞서도 나왔지만 신군부 1980년 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네. 아버지하고 이제 계속 그 소통을 했던 정치적으로 늘 교감을 나눴던 그랬었죠. 장남이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그 고문을 네.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파킨슨 병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신군부가 참 잔인했어요. 저런 맞아요. 모습을 예, 보면. 그때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읽었었던 그 회고록에서 너무나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서 방금 전에 그거를 복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호 여사도 저때 아마 자살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네네. 이제 허위 자백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게 아마 이호 여사에게도 굉장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반복했다고 하고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랬대요. 나는 나름 성공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됐고, 예, 대통령까지 예. 됐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예, 그런데 그 마다들 홍일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예,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또 마지막도 좀 많이 좀 뒤늦게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간 기 후에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런 인간으로서 가장 잔혹한 고문을 거쳤던 DJ 정권이 예. 그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가장 잔혹한 고문을 당했던 정권이었는데 정치 보복을 제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DJ 정권이.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에게는 그것도 치적으로 업적으로 받아들여 용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화합 얘기도 하고 지금 계속 뭐 앞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국민 통합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DJ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586 정치인들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물어보면 특히 또 5.18 관련해서 얘기를 물어보면 그래서 DJ 시절 때 그 과거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뻔해서 수장될 뻔했던 DJ와 저런 모진 고문을 당했던 아들 김홍일 전 의원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추모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김홍일 전 의원 빈소에 가서는 다 조문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정치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바른미래당, 뭐 해도 참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은 이 의원 한번 이언주 의원 얘기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언주 의원 탈당해요, 안 해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게 총선 전에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닐 텐데. 근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 글 올린 거 보니까 잘 가세요 그랬던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예요? 이현주 의원이 4월 19일 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게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국당 가느냐라고 하니까 뭐 저런 얘기들 한 거예요.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늘 한마디씩 한다고. 이제 와야지. 와야지.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의원은 그럼요. 그러면서 그냥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당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의원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 출판 기념회에. 그래서 어떻게 꽃가마를 태워드릴지 뭐 이러면서 아주 또 큰 장단을 맞춰줬어요. 맞장구를. 거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거의 이제 클로징 끝에 한 말이 우리는 결국 총선 전에 만난다. 확실한 거는 우리는 결국 총선 전에 만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본인입니까? 바른미래당과 본인입니까?
그러면서 명확치가 앞에서 않죠. 그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하. 여러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아마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몇 분과 같이 뭐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합당은 예, 좀 예. 어려울 것 같고 그 얘기입니다. 허허. 그랬는데 또 4월 21일 날 어제는 또 그 부인을 했죠. 그러게. 당장은 아니다. 자, 그럼 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태경 의원처럼 하태경 의원은 잘 가라고 작별 인사까지 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가겠다는 걸로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돼 있는 건데 왜 간다 안 간다 본인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현주 의원이요. 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몸값을 더 올려야 될 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몸값이란 결국 공천인데.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나 인재 영입을 한다면서 뭐 한 2,000명의 좋은 인물들을 영입하겠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계획을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쎄 이현주 의원의 몸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당하고 보면.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옮기지를 못하는 거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보장이 없기 없다.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예. 본인이 원했던 저 부산 영도라는 데가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현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좀 관례같이 그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빈 자리의 경우에는 중진 의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현주 의원을 달가워할지. 한마디로 한국당에서 오라고 하면은 갈 용의가 있는데 지금 오라 소리를 안 하는군요. 쉽게 말하면. 예.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는 손학규 대표는 지금 여전히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고, 손학규 대표가 그 최고위원들 보이콧하는 사람들의 최후 통첩했잖아요. 예. 자, 이제 어제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은 자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먹힙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쪼개지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지도부 공백 상태로 회의가 저렇게 반쪽짜리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전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가 있는데 그걸 아직 지명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손학규 대표가 임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 3명의 뭐 하태경, 그 이준석, 그 또 정책위 의장, 권은희 의원 3사람이 빠져도 회의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의사 정족수는 뭐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3사람에 대해서 근데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이에요. 정책위 의장은 그 의원총회에서 뽑히기 때문에 거기는 글쎄요, 그 좀 이중적인 지금 자리인데 뭐 하태경,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근데 이 3분이 여하튼 최고위원 자리를 사퇴는 안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바른미래당의 이제 그 바른정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권을 많이 뺏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까지 사퇴할 때 그러고 그 지도부와 그 투쟁을 할 때는 글쎄 당권 경쟁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이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보이콧들을 좀 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결단을 내리라 했는데 주말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좀 봐야 되겠어요. 뭐 백이종 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손학규 대표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손학규 대표 체제라기도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너라고 했었던 그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매일매일 흔들리면서 이러고 좀 시간은 지나가고 있네요. 그 두 분도 뚜렷한 대안이 있을까? 없어요.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저 마지막으로 유시민, 홍준표 콜라보 방송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의 SNS 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하기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그 TV 홍카콜라하고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그 토론 배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맞짱 토론이라고는 했지만 둘이 만나서 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각각의 유튜브 채널, 각자 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는 아하. 그거는 지금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예.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도 유튜브 방송, 홍준표의 홍카콜라도 유튜브 방송인데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합동 방송으로 해서 동시에 생중계를 하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매치는 빅매치겠네요. 예, 근데 구체적인 날짜나 뭐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실무적인 거는 이제 더 진행이 돼야지 예. 정말 되나 보다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유시민 두 거물이 방송에서 맞붙은 뭐 이렇게 토론한 게 처음은 아니죠. 예. 과거에 뭐 선례가 있긴 있지 예, 않습니까? 토론 프로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이들 돌고 돼 있죠. 있고. 그런데 예. 한번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그 선술집이라 그럴까요? 예.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예. 거기 소주잔 그 주고 받으면서 뭐 몇 명이 뭐 거기에 노회찬 의원도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그런 거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는 그때도 이제 날선 서로 웃으면서는 얘기하지만 날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그 SNS에서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뭐 두 농객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은 그것도 이제 좌우 쪽에 있는 두 농객의 얘기가 그냥 간극만 확인한다면 좀 씁쓸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거보다 생산적이라면 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5월 23일 얘기가 나오는데 5월 23일이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예, 고 노무현 대통령 기일 전후해서 서거일이 5월 23일이죠. 예, 그 전후해서 뭐 그때 하자 할 하자라고 거면은 한 거니까. 예. 아직 홍준표 전 대표가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하기로는 그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 제안은 예.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디테일에서 아직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유시민 작가 정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본인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합동 방송 하자 그러고 홍준표 대표하고 맞짱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 아닌가요? 만나서 무슨 에세이 쓰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치 얘기긴 하죠. 예. 근데 뭐 조국 수석도 죽어도 정치 안 한다. 그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기 두 분 다 정치 안 하겠다는 두 분이 앉아서 계속 저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한 분은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예. 그런데 저 앉아 계시는 저 두 분이 저 방송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 결국은 총선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그 총선 출마가 아름다운 퇴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파급력이 세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그 어두운 전망도 있고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총선이 아니죠.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대선 주자라고 얘기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체급이 좀 다릅니다. 모르죠. 언젠가 저 두 사람이 대선을 두고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유시민 작가는 대선 주자로서 정치를 안 한다 그러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믿질 않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은 총선 출마 안 한다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한다 그러고. 그래도 어쨌거나 사람이 많다는 거는 저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일이고 지금 야권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뭐 뒤늦게 인재영님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여권은 지금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지금 행복한 고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이런 움직임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수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 찬반이 40% 중후반대에서 팽팽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딱 그만큼씩 군소정당 지지도가 빠지는 추세입니다. 진보, 보수, 양당 체제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개혁보수나 중도진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좌파 독재, 꼴통 우경화, 극단적 비난이 각 지지층에게 먹힌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황교안 대표는 색깔론 우경화 꼴통이다. 민심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흐르는 건지
정치권이 민심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건지 선후는 잘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분명합니다. 경제 양극화보다 더 위험합니다. 보수라고 우경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보라고 베네수엘라가 모델은 아닐 텐데 유권자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내년 총선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산다가 아니라 중간에서 침묵하며 걱정하는 민심을 헤아려야 이긴다. 여든 야든 이 초심 이외에 다른 정답이 있나 싶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